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가평군에서 공중보건이고 있고요. 이름은 이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자고의 말씀은 잘 드렸고요. 한 장장 6시간 동안 소화기 다를 겁니다. 다 다르고 제가 조금 무리해서 영상은 따로 제가 더 추가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좀 급박하게 영상도 좀 많은 파일을 좀 스캔을 해왔거든요. 일단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있어서 영상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간담체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 알겠지만 지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달랑 사진 하나 주고 맞춰야 되는 것도 있어요. 소화기에서는 그 영상이 중요하거든요. 영상은 제가 공부하다가 알아서 조금 아직은 정말 완벽하게 제가 소화를 해서 알려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진 하나라도 더 보시라고 뽑아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장관계 쪽은 그림을 몇 개 못 뽑아왔고요. 간담체 쪽은 그림을 많이 뽑아왔거든요. 간담체 쪽은 슬라이드가 200개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일단 최대한 빨리 할 거예요. 본1 생각 안 하겠습니다. 본사 선배님들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본사 선배님들 수준에 맞춰서 저한테 선배님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본사들한테 수준에 맞춰서 강의는 진행을 할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역적인 내용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흐름 파악하시고 대부분 본사들 기준 얘기할게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는 내용들 지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좀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 그런 포인트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시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장관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동영상으로도 들어보신 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거 되게 불편한데? 차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목차를 그 퍼시픽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만들었어요. 간담체 쪽은 똑같아요. 간담체 쪽은 해부학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장관계 쪽은 딱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위면 위, 또 소장이면 소장, 대장이면 대장만 침범하는 질병이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최대한 기억이라는 게 어떤 장소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기억하기가 쉽고 또 분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일단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부터 잡으시고 내가 지금 하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 위치한다는 거 파악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도는 총 4가지 할 거예요. 아칼라시아 대충 아시죠? GERD, 식도암, 말로리 바이스 신드롬 이렇게 할 거고요. 위 십이질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편해요, 진짜. H 파일로리랑 펩티걸서, 스토마 캔서, 기스트. 이거는 외과적 포스트 캐스트토미 신드롬, 덤핑 신드롬이랑 대충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스몰 인테스틴 같은 경우는 질병이 잘 안 생겨요. 여기는 암도 잘 안 생겨요. 스몰 인테스틴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밖에 없어요. 인테스틴하고 옵스트럭션. 옵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도 라지 인테스틴도 생겨요. 생기는데 스몰 인테스틴이 더 잘 생기고 또 스몰 인테스틴 폐쇄가 더 문제가 되고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인테스틴을 분류를 해놨고 퍼시픽 외과 책에도 스몰 인테스틴을 분류를 해놨어요. 맥케스 다이버티큘럼은 이게 소화에서 생기는 건데 특별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라지 인테스틴도 리마인드 좀 하세요. UC, CD, 또 인테스티널 튜버클로시스는 일레움이 잘 생겨요. 스몰 인테스틴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류해놓은 이유는 중요한 건 UC랑 CD예요. 여기 인테스티널 튜버클로시스가 들어간 이유는 UC랑 CD랑 구별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분류해 놓은 거지. 인테스티널 튜버클로시스는 일레움에 잘 생겨요. 일레움에. 그리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결장측장암, 어펜디사이티스, 콜로니 볼블러스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에이너스는 그 위장관 질환은 어디에 묻기가 좀 힘든 거 따로 분류를 했어요. 여기는 피랑 관련된 거예요. 출혈은 상부위장관에서도 출혈이 있을 수 있고 하부위장관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2개는 양상이 달라요.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2개 밑에 거 메센테리 베스큘라 인서피션시는 스몰 인테스틴에 더 메인으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케리콜라이티스는 라지 인테스틴에 더 메인으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개는 둘 다 허혈이에요. 허혈.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뒤로 같이 빼놓은 거거든요. 대충 그렇게 개념 파악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식도요. 자, 아칼라시아 아시죠? 그림부터 딱 떠오르시죠? 디스파지아 그리고 음식물의 역류가 주요 주소고요. 제가 여기 뽑아온 주소는 다 퍼시픽에 있는 퍼시픽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나온 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지문으로 나온 것만. 요것만 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에는 보통 약 1에서 3년 전부터 디스파지아랑 음식물의 역류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양상을 겪는데요. 이건 기능성으로 협착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기능성 협착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고형식, 유동식 모두 곤란해요. 메카니칼은 처음에는 조금만 막혔으니까 고형식이 더 문제가 됐다가 점점 유동식까지 되는데, 기능성은 이게 합죽, 그러니까 그 컨스트럭션 됐다가 풀렸다, 이완됐다 이러니까 초기부터 고형식, 유동식 모두 곤란하고요. 식도 내압 검사랑 상부 위장관 조형술 너무나 특징적인 그림이니까 떠오르실 거예요. 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내과적으로 나이트레이트랑 CCB를 써요. 딱 하면은 제 순환기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이트레이트랑 CCB는 뭐죠? 혈관에 어떻게 작동하죠? 중간에 계신 분. 예, 바소다일레이터로 작동하죠. 근데 왜 여기 쓰느냐? 바소다일레이터 얘네들이 혈관에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이 아니에요. 평활근에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이에요. 우리 몸에는 근육이 평활근이 있고 횡문근이 있는 거 아시죠? 횡문근은 러프하게 얘기할게요. 골격근이에요. 여기는 골격근이 다 횡문근이고요. 평활근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는 내장기관들에 있는 그런 그 근육들이, 물론 신장은 예예요. 신장은 횡문근이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쨌든 혈관이라든지 내장기관이라든지 거기에 평활근이 있어요. 그 평활근에 작동하는 약물이 나이트레이트 CCB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기능은 평활근 이완이에요. 평활근 이완. 그러니까 혈관 확장제로도 쓸 수가 있고, 식도에서 기능적으로 콘스트릭션 있을 때 그걸 바조다일레이터가 아니죠. 그냥 다일레이션 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식도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혈관에도 작용을 하겠죠. 그럼 부작용이 생기겠죠. 바조다일레이터 되면 저혈압 빠지고 기회성 저혈압 생기고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쓰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사용은 제한적이래요. 작용도 단기적이고. 그래서 보통 하는 게 볼륨 딜라테이션. 그냥 풍선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뭐 이게 경험 있는 의사가 시술할 경우 85%의 효과가 있고요. 근데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뮤코살 마이오토미. 오미라고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잘라준다는 건데, 잘라주면 그 액토미는 뜯어내는 거고, 오토미는 인시전이고, 오스토미는 문합하는 거고, 그 정도 그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잘라주면은 이 협착된 게 조금 풀리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딜라테이션 위주로 치료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칼라시아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GERD는 그 일반적으로 가슴 통증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한번 있어봤는데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요. 제가 공부 안 했으면 진짜 심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GERD에서 중요한 거는 급성심근경색 쪽에 그 심장질환이랑 DD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 GERD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급성심근경색 이런 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디텍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24시간 홀터 심전도 하고 이 엄청난 인베이시브한 그 거잖아요.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는 여기 피모랄 풀어가지고 이렇게 인베이시브한 건데도 해요. 왜? GERD 자체 문제가 안 되지만 심근경색은 확실히 룰아웃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는 그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가슴 통증은 보통 식후에 생기겠죠. 거꾸로 올라오는 거니까. 수면중 누워있으니까 올라오니까 생기겠죠.
운동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 문제에서 주어져요. 왜? 급성 신동경색이랑 비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완화돼요. 왜? 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산이 올라오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데 물을 마시면 완화는 되겠죠. 그러면 치료로 물을 마신다? 절대 안 돼요. 네, 치료는 다량의 음료수 마시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산이 중화가 되겠죠. 근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GRD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복압이 증가하는 거예요. 복압이 증가. 물을 많이 마시면 복압이 증가하겠죠. 그럼으로써 역류는 더 많이 생기겠죠.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치료로 쓰는 건 아니에요. 뭐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GRD 진단은 과거력으로 쉽게 진단 내릴 수 있고요. 전형적 증상이 있다면 증상만으로 진단하고요. PPI 투여하고 증상 호전되면 그냥 GRD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관상동맥 질환 룰아웃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시경 검사도 진단을 쓸 수 있는데 아까 뭐 그냥 문진으로 진단이 되는 거긴 한데 내시경 검사도 쓸 수 있다. 내시경 검사에서 뭐 퍼시픽에도 그림이 있어요. 내시경 그림. 점막 손상을 증명을 하고 하지만 점막 손상이 없다고 해서 GRD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는 되지 못해요. 50%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GRD 진단 중에 번스타인 테스트가 뭐 야마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식도 내로 그 염산이랑 생리식염수를 섞은 거를 넣어요. GRD가 뭐죠? 산이 올라와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을 넣었을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GRD가 있는 거고요. 산을 넣었을 때 아무런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GRD가 없는 거예요. 유발검사예요. 유발검사. 그러니까 이거는 산이 역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산에 민감하냐 안 민감하냐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산을 집어넣어서 정상인에서는 산주입으로, 이 정도 산주입으로는 증상 유발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24시간 식도 pH, 그 정량화 검사 이거 야마로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24시간 식도 pH는 24시간 동안 달고 다니는 거죠. 역류했을 때 증상이 있느냐 확인할 수 있겠죠. 정량화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럴 때 24시간 식도 pH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치료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몸에 안 좋은 거 다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몸에 안 좋은 건 다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일단 체중 감소. 아까 복압이 메커니즘이라고 했잖아요. 배에 살이 많으면 복압도 높겠죠. 그래서 체중 감소, 과식 고지방식 금지, 지방은 잘 포함 안 되니까요. 고카페인 음식. 카페인은 그 위산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요소죠. 술, 담배, 침대 머리 높이는 거, 다량 음료수 마시지 않도록 다 말씀드렸어요. 자, 치료는 간단하죠. H2 안타고니스트, PPI. 근데 PPI가 더 효과적이고요. 일반적으로 더 자주 쓰인대요. 근데 H2 안타고니스트도 쓸 수 있다. 그 H2 안타고니스트, H가 그 산 아니죠? 수소 아니죠?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 히스타민이에요. 그래서 H2 안타고니스트가 그 항히스타민제. 그래서 콧물 나올 때도 쓰고, 뭐, 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히스타민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식도암 넘어갈게요. 네. 그림, 뭐, F4 이거는 아시죠? 넘어갈게요. 자, 말로리 바이스 신드롬.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식도질환 아니에요. 게스트릭 뮤코사가 찢어진 거예요, 게스트릭 뮤코사. 위쪽 질환이에요, 위. 자, 전형적인 주소죠, 전형적인 주소. 술 더럽게 처먹고 구토하다가 갑자기 토열하고. 근데 토열하면 오이씨 겁나 위험하네 싶지만 이거는 양성질환이에요. 바로 안정돼요. 게스트릭 뮤코사가 찢겨진 거라는 거고 내시경으로 게스트릭 뮤코사가 찢겨졌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토열해서 위험한 것 같지만 술 더럽게 처먹고 온 애들은 그냥 재우면 돼요. 위 12자 많이 빠른가요? 괜찮죠? H 파일로리부터 볼게요. H 파일로리. 저는 학생 때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따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진단은 non 인베이시브랑 인베이시브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도 구별해서 나와요. 자, 일단 그 다이아그노스
다이아그노시스 오브 초이스는 유레아블레스 테스트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H. 파일로리가 UAH라는 효소를 분비를 해서 그래요. 왜 얘가 이 효소를 분비를 하냐면 되게 강산인 환경에서 살잖아요. 얘가 살기 위해서 UAH라는 효소를 분비를 해서 주변을 암모니아 같은 걸 만들어내가지고 알칼리화 시켜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징적으로 UAH라는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유레아 브레스 테스트. 그래서 그 방사선 동위원소 되는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방사선 동위원소 나오는 CO2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레아 브레스 테스트를 하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베이시브로는 레피드 UAH 테스트, CLO 테스트도 가능한 거고요. 또 혈청학적 검사는 엘리사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효소 면역 측정법의 줄임말이에요. 엔자임 뭐 어쩌고 저쩌고예요. 근데 얘네들은 한번 감염되면 계속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할로 목적은 부적절해요. 야마에도 나왔어요.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베이시브로 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학생 때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H. 파일로리를 치료해야 하는 경우 따로 이렇게 세 가지만 뽑아놨잖아요. 근데 H. 파일로리가 그 병을 유발하는 거에는 위험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요. 근데 왜 세 가지만 치료를 하느냐 좀 헷갈렸었거든요.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H. 파일로리 감염자에서 불필요한 재균 치료는 항생제 내성 H. 파일로리만 생기게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보고 얘네들이 정말 확실한 베네핏이 있는 경우만 치료를 하자 해서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만 치료를 해야 돼요. 나머지 위험이 그 H. 파일로리가 위험 인자긴 하지만 굳이 치료 안 해도 돼요. 네. 그럼 소화성 궤양은 왜 치료를 하느냐? 얘는 궤양이 다 나왔어도 치료를 해요. 왜냐하면 재균을 하면 H. 파일로리를 없애면 소화성 궤양의 재발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맞죠. 드라마틱하게. 약 60%에서 약 5%로. 제가 이거 대충 해놓은 건데 12지장 궤양이랑 위궤양이랑 따로 다르더라고요. 그 재발률이 달라지는 게. 그래서 대충 평균해서 뽑아오는데 어쨌든 소화성 궤양은 다 나왔어. 치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투림프종은 약 반수에서 그냥 헤리코박터 파일로리 재균만 했는데도 완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써야겠죠. 그리고 조기 위암의 내시경적 절제 후 위암은 위험한 거니까 일단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만 H. 파일로리를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재요법이 있는데 삼재요법은 두 가지가 나와요. 비스무스, 메트로니다졸, 테트라사이클린 이렇게 있는데 일단 비스무스는 그거 자체가 그냥 원소 같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을 대단히 연구를 해봤더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더래요. 그래서 H. 파일로리 삼재요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위점막 보호물질 있잖아요. 뭐 미소프로트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점막 보호물질이 있는데 왜 그거는 쓰면 안 되고 이것만 쓰느냐 해봤더니 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더래요. 그래서 비스무스를 쓴다는 거고요. 자, 메트로니다졸. 일단 이렇게 우리 러프하게 이렇게 알아둡시다. 소화기계에서 항생제 쓴다고 하면 시프로플로자신이랑 메트로니다졸. 소화기계에서 웬만한 항생제는 시프로플록사신이랑 메트로니다졸 많이 써요. 근데 메트로니다졸은 원래 항생제 아니에요. 원래는 항원충제예요. 항원충제. 트리코모나스랑 아메바, 현기성균 감염증에 쓸 수 있고요. 아까 제가 같은 기업 공간에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뽑았는데 메트로니다졸이 슈도 멤브라너스 엔테로콜라이티스 항생제 많이 써서 아시죠? 거의 치료에도 메트로니다졸 써요. 메트로니다졸 쓰고 그 다음에 코마이스 넘어가죠. 크론스 디지즈 UC 같은 경우는 항생제 안 쓰는데 CD는 항생제 써요.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저공증은 항문 주변에 병변이 있거나 피스툴라가 생겼을 때는 항생제를 써요. 그게 저공증이에요. 피스툴라랑 항문 주위에 병변이 생겼을 때는 살리실릭 ASA가 1차 약제가 아니라 이 시프로플로사신이나 메트로니다졸이 1차 약제예요. 어쨌든 CD에도 메트로니다졸 써요.
이건 저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메시마졸이랑 메트로니다졸이 계속 머릿속에서 같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했어요. 다른 거라고. 어쨌든 헷갈릴 수 발음이 워낙 비슷해서 메시마졸은 뭔지 아시죠? 네, 아는 거라 아시고 뭐 항갑상선제 이야기죠. 자, 새로운 삼재요법은 클라이스로마이신, 오메프라졸, 여기도 또 메트로니다졸 들어가죠. 아니면 아모시실레인. 오메프라졸을 쓰는 이유는 항생제 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저는 이거 컴으로 외웠어요. 컴, COM, 컴. 자, 포괄 부위는 유무부 근처, 그러니까 12지장이랑 위랑 합쳐지는 그 부분 근처에 생겨요. 그래서 듀오데널얼서는 퍼스트 포션, 그게 위랑 가까운 부분이죠. 게스트릭얼서는 12지장이랑 가까운 에인트람에 생겨요. 그냥 외울 필요 없이 위랑 12지장 같이 생기는 위궤양 12지장계가 있으니까 이 12지장이 합쳐지는 그 부분에 생긴다고 잘 생긴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치료도 에인트럼을 잘라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잘 생겨요. 위산분비 증가시키는 거. 아까 H2 안타고니스트가 히스타민이라고 했잖아요. 왜 H2 안타고니스트를 GERD에 쓸 수 있고 그리고 펩티걸스에 쓸 수 있느냐? 이거는 히스타민 자체가 위산분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요. 게스트린은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세틸콜린 뭐죠? 부교감 신경에 작동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부교감 신경이 뭐죠? 위장관 활발히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쉬고 있을 때 위장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게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테고,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카페인이 있든 없든 커피는 무조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킨대요. 듀오데널얼서는 악성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질환 공부할 때 특히 KMLE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악성 변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악성 변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따 공부하겠지만 왜 그렇게 위암, 대장암, 감낭암, 방광암, 췌장암, 리스크 팩터 겁나 외워야 되죠. 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암이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암이 되냐 안 되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KMLE에 나오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얘가 암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듀오데널얼서는 악성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위궤양은 악성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궤양 같은 경우에 진단 초기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요. 8에서 12주 후에 또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해요. 초기 조직 검사가 네거티브였어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NSAID와 연관된 점막 질환의 치료는요. 일단 당연히 NSAID 끊는 것이 우선이죠.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이 펩티걸스를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안 나왔다. 그때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NSAID 복용 여부죠.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 몸이 아니고 우리 위에 위점막 보호물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글란딘이에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위점막 보호물질이에요. 미소프로스토리 프로스타글란딘 아날로그예요. 그냥 프로스타글란딘을 주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 자체가 위를 보호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NSAID는 뭐죠?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SAID가 펩티걸서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펩티걸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는 H-파일로리랑 H-파일로리랑 NSAID예요. NSAID가 그 이유는 프로스타글란딘을 그 합성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NSAID 끊는 것이 우선이고요. NSAID를 끊으면 PPI를 쓸 수도 있고 H2 안타고니스트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NSAID를 못 끊는 경우에는 PPI만이 궤양 치유를 가능하게 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야만에 많이 나왔으니까 뭐 야만에 나왔다 안 나왔다 그 말 안 할 테니까 뭐 본사들은 알아서 아시겠죠. 예방 같은 경우에는 미소프로스토롤,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아날로그라는 거, 그리고 PPI, 콕스2 이니비터, 콕스2 이니비터도 NSAID예요. 근데 일반적인 NSAID는 콕스1, 콕스2 논셀렉티브하게 합성을 막아요. 근데 콕스2는 셀렉티브하게 콕스2만 이니비터를 하기 때문에 위점막 보호물질은 그대로 살려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콕스2 이니비터를 쓰는 것도 NSAID랑 점막 질환을 예방하는 게 되겠죠. 자, 밑에는 안 해볼게요. 자,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엔세이즈, 말트, 위 림프 쪽도 그렇고요. 졸린거 앨리스 증후군은 디스트린 많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위산 많이 나오고 위산 때문에 펩틱 얼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스모킹. 제가 이따가 시술 날줄에 스모킹은 또 따로 정리를 했어요. 이놈의 스모킹은 어디 들어가고 어디 안 들어가면 헷갈리잖아요. 웬만하면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헷갈려서 제가 스모킹은 따로 빼놨으니까 이따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펩틱 얼서는 PPI로 내과적 치료를 해요. 근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언제가 있느냐를 볼게요. 합병증이 동반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거예요.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술이라는 게 되게 인베이시브하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하는 거. 그래서 내과적 치료를 하고 내시경적 시술로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천공 같은 경우에는 급한 수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천공은. 그래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로 수술하시면 되고요. 천공은 공황염 생기고 난리 나는 거예요. 협착은 일단 내과적인 치료로 7에서 10일 정도 시행해보고 기능적인 협착이 호전되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내시경적 풍선 한장수로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를 볼게요. 12지장 궤양의 수술은 목표 자체가 상분비 억제예요. 12지장 궤양이랑 위 궤양은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따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내과적 치료는 똑같지만 수술적 치료는 12지장 궤양이랑 위 궤양은 완전히 달라요. 12지장 궤양의 수술의 목표는 상분비 억제예요. 자, 아까 아세틸콜린이 부교감 신경이 상분비를 상승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교감 신경 잘라주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부교감 신경 잘라준다. 근데 문제는 부교감 신경을 잘라버리면 유문부 어딘지 알죠? 파일로러스 12지장 넘어가는 그 부분이 이완이 안 돼요. 부교감 신경이 조절하고 있던 부분이 부교감 신경이 잘려버리니까 이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을 잘랐으면 유문부도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옵스트럭션이 생기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술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그냥 베이고토미예요. 베이고토미. 그래서 하이리 셀렉티브하게 베이고토미를 할 수도 있고 트렁칼하게 베이고토미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리 셀렉티브 베이고토미를 하면 유문부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특별한 해줄 이유는 없고요. 제 문자 보지 마세요. 장난이고요. 네. 하면 되고요. 트렁칼 베이고토미를 할 때는 추가적인 처치를 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드레이니지, 그냥 유문 성형술, 유문을 성형을 해주거나 위 12지장이나 위 분장을 연결해주거나 그렇게 드레이니지를 간단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아예 에인트럼을 잘라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에인트럼 잘라줘요? 그냥 이렇게 드레이니지만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에인트럼이 G셀, 에인트럼에 G셀이 많이 분포를 해요. 에인트럼에만 거의 G셀이 있어요. 여기서 게스트린이 분비가 돼요. 얘네들이 에인트럼이 위산 분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위 전체가 아니에요. 에인트럼만 위산 분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인트럼을 잘라주면 안 생겨요. 재발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짓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재발률은 떨어지고요. 부작용은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재발률 정도에 따라 선택을 하면 돼요. 재발률이 낮으면 당연히 그냥 부작용 적은 거 선택을 하면 되고요. 야마에 나왔죠. 재발률도 높고 뭐 섬에 살아가지고 병원에도 자주 못 온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3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외과책에 나와 있는데 예정 수술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당연히 1번이겠죠. 부작용이 적으니까. 저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다들 병원에 자주 올 수 있으니까 1번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위궤양의 수술은 전혀 달라요. 위궤양의 수술은 그냥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요. 에인트럼 쪽에 궤양이 있으면 에인트렉토미를 하고요. 위 식도 접합 부분에 궤양이 있으면 위 부분절도 있어요. 위쪽을 식도 근처를 잘라주는 거죠. 미주신경 절단술은 12지장 궤양이 동반된 경우에 시행하는 거예요. 위궤양에서는 안 해요.
왜냐면 위산이 위험인자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12지향 계열.